예, 우리가 지금까지 빈 마이크로 피직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모델을 한 거예요. 사실 그게 직관적이에요. 어찌 보면은. 예, 물방울 크기마다, 예, 물방울의 크기마다 이렇게 개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따다다닥 지정을 해주고, 각각의 크기들을 가지고 있는 물방울들이 각각의, 예, 물방울 저마다의 크기를 갖고 있죠. 예, 걔네들이 어떻게, 예, 성장을 해나가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그냥 그 지배하는 이퀘이션들을 푸는 거예요. 예, 뭐 컨덴세이션이다 그러면은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될 거고, 예, 뭐 컬리전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방정식을 잠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예, 컨덴세이션에 대해서, 예, 컨덴세이션입니다. 뭐 그리고 사실 이베이포레이션, 이렇게 쓰면 너무 분수 같잖아. 예, 컨덴세이션 혹은 이베이포레이션을 우리가 지배하는 방정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dmodt분의 fd 플러스 fk분의 4파이 rs, 사실은 뭐 여기에 점점점 붙을 수 있고 뭐 벤틸레이션 이펙트가 있고 그렇지만, 예,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쓰면은 이렇게 됐었죠. 예, 생각해보면은 얘가 결국에서 주변 배경장 빼고는 요 아래 함수죠. 예, 드랍의 크기에 대한 함수란 말이죠. 그리고 충돌 어떻게 생겼더라 라고 하면은, 예, dt가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m까지 n의 m 프라임, n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 k의 m 프라임, m 마이너스 m 프라임, dm 프라임, 네, 마이너스 뭐 0부터 무한대까지 n의 m, n의 m 프라임, k의 m, m 프라임, dm 프라임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물리과정 되게 복잡한 거 아니고 고작 요거 두 개 했어요. 생각해보면은, 예, 우리가 마이크로 피직스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것 중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요거 방정식 두 개 푼 겁니다. 예, 그래서 얘를 잘 한번 째려봅시다. 얘를 잘 째려보면은, 예, 물방울의 반지름이 r일 때, 물방울의 반지름이 r일 때 걔가 얼마나 매스를 더 얻냐면은 요런 식에 의해서 얻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요 방정식이 그렇습니다. 얘는 크기, 질량이 m'이고 m-m'일 때 서로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해서 질량이 m인 드랍이 생겨 라는 거죠.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모든 마이크로 피직스 스킴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에서 그리고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뭐 터미널 벨로시티 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터미널 벨로시티를 고려해서 우리가 세디멘테이션을 우리가 고려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크로 피직스는 물방울의 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물방울의 크기 정보가 키포인트입니다. 네, 물방울의 크기가 정해지면, 요 R이 정해지면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온도와 뭐 압력과 뭐 워터 베이퍼의 양의 함수가 되긴 하겠지만, 예, 결국에는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물방울의 크기가 얼마짜리는 이만큼 성장해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물방울의 크기가 몇 개, 얼마짜리인 게 몇 개 있고 얼마짜리인 게 몇 개 있어. 그리고 요 커널 정보 생각해보면은, 예, 어떻게 생겼었더라? 파이 r 플러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vt의 r 마이너스 vt의 r, 그 다음에 곱하기 에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예,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알면은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로 피직스의 핵심은 크기예요. 예, 물방울의 크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져 있으면, 예, 다른 거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 마이크로 피직스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각각의 크기의 물방울이 몇 개 있다라고 다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예, 몇 마이크론짜리가 몇 개, 몇 마이크론짜리 몇 개, 몇 마이크론짜리 몇 개, 예, 이런 식으로 쭉 놓은 다음에 걔네들이 각각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예, 를 계산하는 거였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해봐서 아시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1D 컬럼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1D 컬럼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부하가 크지 않은데, 어드벡션 시켜야 될 양이 빈 개수 더하기 2개였었죠. 생각해보면은. 그죠? 빈 개수만큼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 여러분 모델 안에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ni라는 게 있었죠. 이제 i는 아마 1부터 number of bin까지였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bin에 해당하는 drop number concentration. 유닛은 part per mass. 거기서 mass는 air mass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뭐 세타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QV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델 안에 있는 이른바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이죠. 이제 얘들 갖고 예측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델에서 세타를 예측하고 QV를 예측하고 NR을 예측하고, 즉 얘네들을 어드벡션 시켰죠? 그렇죠? 여러분 모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아마 얘네들을 어드벡션 시켜서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자, 어드벡션 시키는 베리어블들이 요만큼 있어요. 이게 뭐 100개라고 하면은 102개를 어드벡션 시키는 거죠. 생각해보면 되게 무거운 모델이에요. 여러분 모델이 1D 컬럼 모델이니까 망정이지, 어드벡션 시키는 게 102개야?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 모델에서 대부분의 계산 과정을 차지하는 게 어드벡션이거든요. 어드벡션이 대부분의 계산 과정을 차지해요. 102개나. 그러니까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 개수에 따라서 결국 모델의 시간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 계산 과정 자체는 뭐 복잡해 봐야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 보면 거기서 결국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건데 무려 102개입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벌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적으로 빈 모델하고 벌크 모델은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사실 누가 먼저라는 게 조금 애매하고 거의 동시에 시작된 건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박스 안에 몇 개가, 그러니까 크기 정보는 별로 다 뭉뚱그려 버리고, 크기 정보를 다 뭉뚱그려 버리고 요 그리드 안에, 요 안에 마치 QV처럼 QC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클라우드 워터 컨텐트가 다 합쳐서 얼마 있어 라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 뭉뚱그려, 정보를 다 없애버리고. 얘가 그래서 얘를 바꿔서 세타하고 QV는 여전히 있는데 QC를 어드벡션 시키는 거예요. 와, 세상에, 크기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면은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을 어떻게 다 계산하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생기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을 쭉 계산했던 거 보니까 앞에 제가 열심히 방정식을 써드렸는데, 그러면은 물방울의 크기별로 몇 개씩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그냥 싹 없애버려요. 싹 없애버리고 그냥 그 박스 안에 클라우드 워터의 양이 얼마가 있어 라는 것만 모델에서 관심을 가집니다. 이걸 가지고 그럼 마이크로 피직스 과정을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해보면 이걸 가지고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크기에 대한 함수로 그냥 찍어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를 들면은 감마 함수라고 치면은 R에 람다 람다를 보통 뮤라고 쓰지? exponential 마이너스 람다 R. 감마 펑션이죠. 여러분들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었죠. 한 학기 내내 고생했었죠. 감마 디스트리뷰션 넣느라 아마 아직도 고생하고 있는 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QC가 이렇게 있으면 분포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QC가 이렇게 있으면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각각의 드랍,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드랍의 매스요, 그죠? 걔를 넘버 컨센트레이션에서 적분해주면,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 뭐 혹은 무한대가 올 수도 있고, 뭐 QC 정해진 뭐 맥스 값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QC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사실 아주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이렇게 분포를 그리나?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일 수 있죠. 그죠? 예, 궁금하지 않아요? 예, 진짜 우리가 나가서 저희 구름 속에 들어가서 예, 클라우드 드랍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을 한다 치자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그럴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R이고 NR이면 요걸 그리면은 R이 요 텀이 있어서 R이 제로일 땐 제로가 됩니다. 요 텀 때문에 R이 제로면 제로가 되고 R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얘가 비록 무한대로 커지긴 하는데 예, 익스포넨셜이 훨씬 더 빨리 감소하게 0으로 줄어들게 만들어서 예, 얘도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포를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예, 스큐드 된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제 이쪽으로 꼬리가 긴 예, skewed and long tail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면 되게 특정한 함수 모양이긴 한데 자연적으로 일단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R이 당연히 작은 건 없겠지. 생각해보면 R이 막 엄청 작은 건 당연히 없겠지. 그리고 큰 물방울의 개수가 많겠어요? 작은 물방울의 개수가 많겠어요? 당연히 큰 물방울이 적겠죠. 그죠? 그리고 R이 극단적으로 0으로 가면 당연히 개수가 없겠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조그만한 물방울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어딘가가 이렇게 피크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분포를 보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가정이죠. 그죠? 그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인지 아닌지를 일단 떠나서 일단 분포를 그려보면 아마도 분포를 그려보면 엄청 작은 놈은 없을 것이고 무한히 큰 놈은 당연히 숫자가 적을 것이고 그러면 어딘가 중간에 피크가 있다는 소리겠지. 양극단이 0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됐을지 뭐 이렇게 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럼 이렇게 되려면 보장 있나? 뭐 투 피크는 안 되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극단은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예. 그리고 투 피크를 그린다면 이렇게 돼야 될 얘가 기어코 얘가 적어야 될 무언가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근거가 이렇게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예, 중간에 얘가 특히 적어야 될 예, 어느 레인지에서는 특히 적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사실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런 싱글 모드 혹은 유니모달한 이런 분포를 그릴 거라는 게 합리적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 뭐 로그노말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노말 분포도 그려보면 결국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 정도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함수 모양으로 가정하는 거는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실 문제는 진짜 관측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뭐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관측을 나가보면 이거는 샘플링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행기로 이제 관측을 한다 칩시다. 비행기로 관측을 한다고 치면은 얘가 엄청 빠르죠. 비행기 속도가 어느 정도쯤 되죠? 시속 한 1000km 정도쯤 될까요? 그죠? 서울에서 뉴욕까지를 한 14시간 정도쯤에 가니까 예, 뭐 한 1000km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대충 계산해보면 되지 뭐. 초속 마하가 얼마죠? 초속 340m니까 그죠? 340m에 3600초 곱하면은 0.3km니까 대충 맞네. 네, 대충 시속 1000km 정도쯤 되네요. 초속 340m. 대충 쳐서 초속 300m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1초 동안 얘가 샘플링 할 수 있는 볼륨은 얼마인가요? 랭스로 따졌을 때 1초 동안 그러면은 초속 대충 오더 오브 300m per 초니까 예, 이게 속도니까 그러면 1초 동안 얘가 300m를 가져와요. 그죠? 1초 동안 관측할 수 있는 게 1초 동안 여기서 요의 준비 땅 해서 1초 준비 땅 하면은 300m만큼 이동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요 300m를 가져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구름이 저만할 수도 있잖아. 그죠? 구름 크기가 한 300m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몽실몽실 피는 구름. 그 대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폭이 한 1km 정도쯤의 내외의 오더예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3초면 거기 통과해요. 예. 그러면은 1초 샘플링 하면은 너무 큰 공간이 샘플링 되겠죠. 그죠? 구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좋아. 그러면은 샘플링 간격을 줄여버리자. 샘플링 간격을 극단적으로 줄여줘서 뭐 한 1ms 정도라고 칩시다. 예, 뭐 중간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1ms 아주 극단적으로 줄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샘플되는 그 볼륨은 줄일 수 있는데, 그러면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은 그 안에 드랍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이런 분포를 안 그려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얘는 드랍의 수가 어느 정도쯤 돼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평균을 좀 많이 해야, 예, 평균을 되게 오래 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관측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예, 실제로 관측해보면 띡띡 뭐 띡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도저히 어딜 봐서 감마 디스트리뷰션 하게 나오죠. 예,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우리가 혹은 로그 노멀로 혹은 뭐 우리가 마이크로피직스 수업 때 했지만 뭐 마샬 팔며 디스트리뷰션이니 뭐니 기타 등등 여러 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근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데는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평균하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각각의 요 그리드 안에서는 진짜 그렇게 자연계에서 그렇게 있을까? 하면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샘플링의 문제와 뭐 그런 되게 복잡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얘가 얘 정도로 치면은 이 정도 복잡한 우리가 함수라고 치면은 상수가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럼 얘를 적분한다는 소리는 얘를 무한대라고 쳐도 혹은 뭐 QCmax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라고 쳐도 결국 R에 대해서 적분하면 남는 변수가 뭐냐면은 N0, N0, mu, 람다 요 세 개는 남죠. 그죠? R에 대해서만 적분했으니까 R만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QC, 그러니까 F의 어쩌고 저쩌고가 QC여야 돼. 풀 수 없는 방정식이죠? 그죠?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은 하나. 풀 수 없는 식기예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여기다가 또 이상한 가정들을 합니다. 가령 열면은 N0은 상수라고 하자. 예. 뮤도 상수라고 하지 뭐. 예. 그러면은 모르는 게 이제 람다 하나니까 그때는 이제 식 하나, 예, 식 하나 문자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QC가 주어지면 나머지 두 개 상수라고 고정시키면은 람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고, 그럼 람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N0하고 뮤는 우리가 그냥 상수라고 정해놨으니까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는 있어요. 예, 적당한가요? 예, 좀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이거 그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사실 많이 가져옵니다. 뭐 N0이나 뮤를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안 예쁜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은 QC에 대한 함수로 하자. 야, QC가 얼마면은 얘가 얼마라고 치자 라고 하면 소거가 되겠죠. 그죠? N0하고 뮤라는 팩터가 QC에 대한 함수로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전히 다시 한번 식이 하나고 문자가 하나가 남겠죠. 상수 대신에 그거보다는 좀 낫겠죠. 네. 그러면 진짜로 자연계가 그럴까? QC가 얼마면은 N0이 딱 나올까? QC가 얼마면은 뮤가 딱 나올까? 하면 당연히 안 그럴 것 같죠. 예. 실제로 분포도를 그려보면 알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은 QC가 이렇게 있고 관측을 해서 N0을 이렇게 찍으면은 예를 들면은 나이스한 함수 모양이 짜자자자자 하고 나올 것인가? 예,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샘플링의 문제도 있고요. 우선 이렇게 근사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그렇게 설령 우리가 많이 평균을 해서 그럴싸한 감마 펑션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 나이스한 함수 모양으로 안 나옵니다. 스캐터플롯 다다다다다다다 찍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 찍으면은. 예, 어떤 함수 모양 하나로 근사할 수가 없게. 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가 많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벌크 모델은 사실 이런 식의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 물론 빈 모델이라고 해서
퍼펙트한 건 아닌데 일단 우리가 벌크 모델이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당연히도 예, 어드벡션 시키는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 수가 확 줄어든다는 게 아주 엄청난 장점이죠. 이거 못해요? 예, 100개 어드벡션 못 시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용으로 쓰고 있는 모델들 중에 빈 마이크로피직스를 채용하고 있는 모델은 한 개도 없어요. 예, 현업으로 쓰고 있는 모델 중에. 예. 연구용으로 워프 모델에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릴리즈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뭐 정확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모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는 해봤었는데 이게 그리고 NI가 우리가 빈수가 지금 뭐 여러분들 한 100개 정도로 했었죠. 이게 근데 물방울을 할 때만 이야기예요. 얼음 얘기 나오면 또 빈이 추가돼야 되죠. 얼음에 대해서도 또 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음은 또 되게 복잡합니다. 클라우드 아이스에 대해서, 아이스 크리스탈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고, 스노우에 대해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라우펠도 있고요, 헤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이크로피직스 하면은 크리스탈도 모양이 되게 다양해요. 길쭉한 모양 있고, 납작한 모양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스노우로 성장하기 직전에 이렇게 삐죽삐죽 가지를 달고 있는 그런 모양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많겠죠. 제가 대학원 때 연구용으로 썼던 모델은 빈이 500개가 조금 넘었습니다. 512개 정도쯤 됐어요. 그거 가지고 실험을 제가 해봤는데 전구는 꿈도 못 꾸고 요 한반도 이렇게 리저널하게 해가지고 격자를 제가 그때 1.7km 정도쯤을 했어요. 격자 크기를. 그 정도로 했을 때 이틀 적분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틀 적분하는데. 예, 3주 적분하는데 이틀 걸린 게 아니라, 예, 이틀 적분하는데 48시간 정도 적분하는데 한 3주 정도 걸리고요. 그것도 코어를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썼을 때, 예, 그 정도 성능, 그 정도 시간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500개에서 1000개, 뭐, 엔에버리지 한 700개 내 정도로 썼는데, 예, 그 정도로 고작 그 한반도 주변을 아주 좁게, 예, 한반도만 이렇게 잘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도메인이 한 400km 정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전구 모델을 다루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운 도메인 사이즈죠. 400km 뭐 그거 해서 뭐해? 라는 정도쯤의 크기입니다. 예, 한반도 이렇게 싹 덮는 정도쯤의 크기예요. 격자 개수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280 곱하기 한 200 정도쯤? 예, 뭐 몇만 개 정도쯤의 수준이었습니다. 예, 수평으로. 예, 그거 하는데도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때는, 예, 여담이지만 대학원생 때 이런 모델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실험에 대한 경험이 잘 없잖아요. 수치 모델에 대한 경험이. 그래갖고 이런 거 돌려놓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생 때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예, 해놓고 나서 3주 동안 기다려서 결과를. 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교수님하고 미팅할 때 뭐하고 있니? 내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구나. 뭐 그러고 이제 혼났는데, 예, 3주 지나서 왔는데 내가 뭔가를 실수했어. 다시 해야 돼. 예, 그럼 가가지고, 예, 다시 돌리고 다시 다음번에 미팅에서, 예, 제가 이런 실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3주를 기다려야 돼. 예, 이러면은, 예, 졸업 못하죠, 여러분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모델이 사실 좋지 않은데, 예, 뭐 아무튼 빈 마이크로피직스 모델이 현재 그 정도 스피드예요. 참고로 그거를 벌크 마이크로피직스 스킴으로 돌리면은 48시간 적분하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똑같은 프레임에서 똑같은 CPU를 썼을 때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다, 한 5시간 걸렸나? 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러프하게 100배 차이 나는구나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5시간 곱하기 100배면은 500시간이니까 24로 나누면 대충 한 20일 정도쯤 되죠. 예, 그 정도 오더가 맞았던 것 같아요. 예, 한 너댓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댓 시간 걸릴 일이 3주 걸리는 거죠. 한 100배 정도 걸리는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현업에서는, 예, 그리고 전구 모델에서는, 예, 당연히 적용하기가 요원한, 예, 전구 모델에다 이거 놓고 뭐 우리 1000년 적분해 봅시다. 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벌크 모델이 이런 문제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쓰는 이유입니다. 예, 아직은 이게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비상하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어드벡션 시켜야 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어프로치는 뭐냐면, 아까 했지만 이렇게 변수가 그러면은 이렇게 3개씩이나, 우리가 모르는 게 3개씩이나 되는데 아는 건 QC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을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예, 믹싱 레이쇼도 예측하는데 넘버도 예측해보자. 이 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넘버도 예측해보자. 넘버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넘버도 어드백션 시키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make sense 하죠? 예, 말되죠? 예. 넘버 컨센트레이션도 여기 100개 있고, 예, 여기 100개 있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뭐 몇십 개 날아간다고 치자.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식이 하나 더 생기죠.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혹은 QC max까지 해서, 예, NR 그냥 DR을 하면 이게 NC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전체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다 적분하면은, 합치면은 NC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퀘이션이 두 개가 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가정을 하나는 줄일 수 있죠. 예, 무언가 하나는 우리가 좀 더 그런 가정을 빼고 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가령 열면 아까는 뮤를 엔나하고 뮤를 상수로 놨는데 이번에는 좋아, 뮤는 좀 자주 변하는 것 같아. 이런 약간 이제 감각이 필요하겠죠. 뭐를 우리가 그럼 이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예, 뮤를 대신 이제 우리가 함수로 정하고, 예, 엔낫은, 예, 이번에도 상수로 치자라고 하면은 요 QC와 NC에 대한 QC와 NC를 알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뮤하고 람다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죠?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거꾸로 계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QC하고 NC를 우리가 알면은 요 식을 풀어서 뮤하고 람다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뮤하고 람다를 집어넣고 그래서 엔낫이 상수다 치면은 그럼 이제 어게인 우리는 다시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분포를 얻을 수 있게 되면은 아까 했던 그 식들, 마이크로피직스와 관련된 식들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언가 근거가 생기는 거죠. 요 크기는 몇 개, 요 크기는 몇 개, 요 크기는 몇 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 그러면 굳이 두 개만? 이라고 할 수도 있죠. 더하자! 라고 할 수도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이더 리플렉티비티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R에 지름을 넣어야 되니까, 예, 2R이면 이제 지름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2배 하니까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6제곱 해가지고 적분하면 이 레이더 리플렉티비티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은 3개 됐네? 예. 그러면은, 예. 이 3개 알면은 n0 뮤 람다를 이퀘이션을 풀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뭘까요, 얘는? 좋은 건가?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레이더 리플렉티비티가 진짜 어드백션 될까? 하는 생각 첫 번째. 그죠? 예를 들면은 0dBg야. 0dBg가 바람을 타고 옆으로 가서, 예, 마이너스 3dBg만큼 옆으로 보낼까? 예, 하는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차여차 계산하면은 그렇게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그건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적분하는 걸 우리 넘버 컨센트레이션에다가 무언가를 적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얻는 걸 모먼트라고 불러요. 이게 R에 대한 함수죠. 근데 R이 아무것도 안 곱했으면 이거는 0차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제로스 모먼트라고 불러요. 얘는 넘버 컨센트레이션에다가 R의 세제곱, 그 변수에다가 세제곱을 곱했죠. R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넘버 컨센트레이션 R의 세제곱을 곱했잖아요. 얘는 서드 모먼트, 3차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러면은 6차 모먼트겠죠. 그죠? 이게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아주 민감하게 변해요. 예, 생각해보면 그렇겠죠. R이 조금만 달라져도 R이 6제곱이면 확 변하겠죠. 그죠? 예. 이거는 R에 대한 0차니까 상대적으로 R이 조금 커져도 뭐 그냥 본체만치 할 거고, 얘는 근데 R의 세제곱의 가중이 붙어요. 얘는 6제곱의 가중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예, 틀려도 이게 확 값이 변하는 변수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애초부터 이런 게 가정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가정이라고 했는데, 예, 거기다가 이렇게 하이어 모먼트를 씌우면은, 예, 되게 오차가 되게 커질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있는데 걔네들이 진짜 잘 맞는 건가? 예, 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얘에 대한 어드백션 이퀘이션
지배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건지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이어 모먼트로 가는 게 그렇게 썩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벌크 마이크로피지क्स 스킴은 요거만 하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요거까지 하는 게 대세고요. 일부 모델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점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꾸 개선하려고 시도를 해서 요 정도까지 하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벌크 마이크로피지क्स 스킴.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싱글 모먼트 스킴이라고 불러요. 싱글 모먼트 벌크 마이크로피지क्स 스킴. 원 모먼트 혹은 싱글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모먼트가 뭐냐면은 넘버 컨센트레이션에다가 그 변수에다 몇 차인가를 곱해서 적분하는 양. 그냥 우리가 모먼트라고 부르는 그게 모먼트예요. 사실 그 물리 시간에 배우는 뭐 운동량 뭐 이런 거죠. 운동량이 영어로 모멘텀이죠. 거기 나오는 모멘트도 사실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같은 이야기인지는 뭐 별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모먼트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모먼트만 예측한다고 그래서 얘는 싱글 모먼트. 두 개의 모먼트를 예측한다고 그래서 투 모먼트 혹은 더블 모먼트. 벌크 마이크로피지क्स 스킴. 세 개 예측한다고 해서 트리플 모먼트 혹은 쓰리 모먼트 벌크 마이크로피지क्स 스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하고 그리고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감마 펑션을 따른다고 하면 이제부터 더 이상 그러면은 n하고 뮤하고 람다는 우리가 어떻게 뭐 가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셋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거 그 다음에 n-을 계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어쨌든 가정한 거지만 제가 맞는지는 일단 논외로 치고 일단 맞는다 치고 어쨌든 감마 디스트리뷰션에 우리가 쉐입을 정할 수는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싱글 모먼트 같은 경우에 예. 저 NR이 예. 왜 시간마다 고정이 NR 되는 요거? 네. 그 변하겠죠. 왜냐하면은 QC를 우리가 알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변수가 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QC가 변하면 람다가 변하니까 요 모양 자체가 변하긴 하죠. 근데 제한적으로 변하죠. 여기서 원래 파라미터가 3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오직 람다만 변하는 거죠. 근데 바뀌긴 하죠. 어쨌든 그리고 바뀌어야 QC가 나오긴 그거에 맞춰서 QC가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뭐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계산하고 어드벡션을 과정을 계산해가지고 그 격자의 QC가 얼마야 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요 이퀘이션을 풀어서 우리가 람다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람다를 결정을 하면 분포가 이런 식으로 얼마가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컨셉추얼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델을 하라고 그러면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컨셉추얼하게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벌크 마이크로피직스 스킴이라는 건 요런 가정하에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실제로 하는가라고 봅시다. 오늘은 그래서 컨덴세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하려고 해요. 일찍 끝냅시다. 우리만 너무 맨날 시간 꽉꽉 채워갖고 늦게 하는 것 같아서 가끔 너무 미안해서 가끔 미안해요. 자, 컨덴세이션 과정이 어떻게 되는고 하니 그냥 뭐 아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다 쓰자. FD 플러스 FK 분의 4 파이 S 곱하기 R이었었죠? 그죠? 요게 지금 컨덴세이션 이베포레이션 과정을 지배하는 방정식이었었죠.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제대로 쓰면은 제대로 써볼까? S-R분의 A 더하기 R 세제곱 마이너스 RN 세제곱 분의 BRN 세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고 곱하기 원래 벤틸레이션 팩터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업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복잡한 형태죠. 사실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뭐 키네마틱 이펙트니 뭐니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요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장 복잡한 형태였죠. 요게 뭐였더라? 생각해보면은 이게 원래 요 이퀘이션 자체는 되게 평평하고 넓은 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라서 근데 물방울은 동그라니까
예, 슈퍼 세츄레이션이 실제로 그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라고 한 얘기였었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커버처 이펙트, 곡률 이펙트라고 부르고, 예, 이거는 뭐였었냐면은 실제로 물이 퓨어 워터가 아니라 그 속에 에어로졸이 녹아 있어서, 예, 제가 이거 예시할 때 뭐였으면 라면 끓는 거 생각해 보면은, 예, 스프랑 건더기 스프를 막 집어넣으면은, 예, 물이 끓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예, 위에 막고 있어가지고, 예, 용액 효과인데, 예, 이거 용액 효과를 설명하는 텀입니다. 그래서 예, 동그란 예, 용액 형태의 물방울은 평평한 퓨어 워터랑 슈퍼 세츄레이션을 느끼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걔를 보정해 주는 게 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벤틸레이션 이펙트는 물방울이 되게 빨리 떨어질 때 예, 모두가 골고루 수증기가 이렇게 등방성으로, 그러니까 방향과 상관없이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려다 보이는 쪽에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수증기가 보일 거라고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혹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컨덴세이션이나 이베포레이션이 1보다 더 크게 진행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행 방향으로 더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를 근데 다 복잡하니까 다 빼고, 예, 뭐에 비례하냐면, 그러니까 얘를 심플리파이 해서 그냥 4파이 rs, 네, 이거 다 날려버리고 벤틸레이션 이펙트 날려버리면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다 상수니까. 그죠? 상수라고 말하면 좀 뭐하고, 어쨌든 온도, 압력, 뭐 기타 등등등 예, 수증기량, 배경장이 주어지면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값이죠. 슈퍼 세츄레이션 얼마인지 나오고, FD 얼마인지 나오고, FK 얼마인지 나오니까 다 나오니까 뭐 4파이는 숫자인 거고, 다 요 숫자 하나에 퉁치고 R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방울, 이 식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물방울의 크기가 얼마면 질량이 요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런 물방울이 N개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토탈 dm 오버 dt는 그냥 알파 곱하기 N 곱하기 R이 되겠죠. 그죠? 요런 똑같은 물방울이, 예, 질량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N개 있다고 치면은 걔를 우리가 NR이라고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이 R인 물방울이 N개 있어. 예, 그러면은 똑같이 다 컨덴세이션을 겪을 테니까 그만큼 곱해준 게, 그러면은 요 N개 있는 물방울들이 컨덴세이션 과정에서 예, 증가하는 질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R은 근데 많죠, 그죠? 예, 그러면 토탈 따라서 예, 뭐라고 쓸까? 대문자로 쓸까? dm 오버 d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r 곱하기 r dr 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다 적분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벌크 모델은 적분식을 푸는 게 기본이에요. 예, 모든 마이크로피지ክ스 과정이 그래서 벌크 모델은 적분식을 풀게 돼 있어요. 예, 모든 벌크 마이크로피지ክ스 스킴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 NR은 어딘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 봅시다. NR을 우리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감마 디스트리뷰션 쓰면 되지 뭐. R에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쓸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알파 n0 R에 U 플러스 1제곱 익스포넨셜 람다 R dr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적분할 수 있잖아. 이거 할 수 있죠? 예, 지난번에 대충 한번 보여줬었죠? 이런 감마 디스트리뷰션 적분하는 거 보여줬었죠? 뭐 하면 등등등 나옵니다.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크 마이크로피지ክ스 스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델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이걸 계산하는 코드가 어디에도 없어요. 예, 이걸 계산하는 코드가 어디에도 없고 짠 해가지고 요걸 계산하는 코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을 볼 때 이게 뭔지 모를 가능성이 여러분들 매우 높죠. 마이크로피지ክ스 스킴을 봤을 때 얘는 이거 책에 나오는 식이야. 그죠? 이거 어디든지 여러분이 마이크로피지ክ스 교과서를 보면 요 식은 어느 책에나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돼요.
예, 그런데 얘를 적분한 거는 일단 복잡하게 보이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썼지만 이건 당연히 모델마다 자유도가 있죠. 우리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할 테야. 우리는 싫어. 우리는 로그 노멀로 할 테야. 우리는 감마 디스트리뷰션인데 조금 더 모디파이드 됐어. 예,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적분돼서 나오는 형태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모델에는 딱 그것만 결과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해볼까요? 알파가 나올 거고, 편의상 n-이 상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람다 치환 적분하겠죠? 그러면은 람다에 뮤 플러스 2제곱이 나올 거고, 이거 아마 그래서 0부터 안마까지 해가지고, 예. 플러스 1이 나오나? 1이 나오나? 2가 나오나? 그럴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예,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예. 아마 대충 요거랑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은, 모델 코드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요걸 계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모델 코드에 컨덴세이션 과정에 놓고 한 줄 계산하는 거예요. 한 줄 계산하는데 요게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모델에 따라서 뮤나 람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나와 있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웠구나. QC를 가지고 혹은 QC와 NC를 가지고 예, 뮤하고 람다를 그 모델 안에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것도 이제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했어? 라면은 어떤 식으로 뮤하고 람다가 나오겠죠. QC하고 NC 정보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예, 그럼 그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컨덴세이션 되는 양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기본적으로 벌크 마이크로피시스 스킴은 예, 식이 전부 다 적분식을 기본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고 모든 디스트리뷰션을 싹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쓸 경우에는 이렇게 감마 펑션에 대한 답으로 나올 때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감마 펑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계산하느냐가 이제 그 마이크로피시스 스킴의 계산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가 이제 요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게 무한되면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QC인데 그죠? QC, 클라우드 드랍인데 생각해보면 클라우드 드랍이 무한정 커질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 무한정 커지면 그게 레인 드랍이지 클라우드 드랍이야? 이럴 수 있죠. 엄청 크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갔어? 예, 여기다가 지웠구나. 이거를 무한대로 주지 않고 예, 어떤 바운더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QC 맥스 이런 식으로, QC 스타 이런 식으로 모델 안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감마 디스트리뷰션 적분하면은 예, 여기가 어떻게 적분될 건가? 이것도 우리가 사실 수학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편의상 수업 시간에는 그냥 계산하기 되게 쉽게 0부터 무한대까지만 주로 다뤘는데 예, 한쪽이 오픈돼 있어도 혹은 둘 다 오픈돼 있어도 예, 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예, 적분 계산이 쉽거든. 상대적으로. 로그 노멀 꽤나 어렵습니다. 로그 노멀은 적분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에러 펑션으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ERF라고 예, 나오고 걔는 함수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ERF라는 펑션은 에러 펑션은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거기다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바꾸면 적분이 되게 어렵다는 소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써요. 로그 노멀 분포라든지 그런 분포도 잘 안 쓰고 감마 분포를 많이 쓰는 이유입니다. 예, 뭔가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예, 그나마도 생각해보면 마이크로피직스 스킴이 GCM에 들어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전에는 무슨 이게 왜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예, 물론 이건 저보다도 약간 오래된 이야기인데 예전엔 진짜 GCM에서는 마이크로피직스라는 스킴 자체가 아예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예, 마이크로피직스가 뭐야?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예 계산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사운딩이 그러니까 버티컬 연력학적으로 버티컬 사운딩이 얼마면 이게 B 그냥 얼마, 예, 클라우드 프랙션 얼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제이션입니다.
큐뮬러스 파라메트라이징 스킴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연력학적 버티컬 사운딩이 얼마가 되면은 그게 이퀄리브리엄으로 갈 것이고, 그럼 이퀄리브리엄하고 남는 거는 B로 떨어지겠지?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B의 양을 그런 식으로 쭉 깔아버립니다. 생각해보면은 야, 그게 맞는 게 신기하지, 이런 정도쯤이죠. 마이크로피직 스킴도 들어간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이 정도 수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정도의 모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을 모델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모델링 수업이니까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벌크 모델링을 한다고 칩시다. 벌크 모델링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첫 번째,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해야죠. 그죠? 우리 모델에서는 드랍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함수가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마, 우리는 로그노말, 우리는 뭐 익스포넨셜, 기타 등등등. 이런 어떤 식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정해야 될 거는 몇 개의 모먼트를 예측할 것인가를 정해야 될 거죠. 우리는 싱글 모먼트로 갈 거야, QC. 우리는 더블 모먼트로 갈 거야, QC랑 NC. 혹은 신기하게 그런 모델을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싱글 모먼트인데 NC를 예측할 거야. 그러니까 넘버 컨센트레이션을 예측할 거야.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별로 의미는 없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모먼트를 예측할 거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쓸 거야 라는 게 결정이 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더블 모먼트에, 아까 했지만 더블 모먼트의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QC랑 NC가 예측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령 뭐 N낫하고 람다를 예측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뮤는 어떻게 알아내지? 를 정해야 되겠죠. 뮤를 뭐 상수로 두든지 혹은 뭐의 함수로 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의존성을 없애버려야 뮤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요 QC랑 NC를 알면은 요 세 개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계산이 될 건지를 정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inally 아까 예를 들면 이런 물리 과정식을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 알면은 따다다다다다다 벌써 보면 나오잖아요. 뮤 알고 람다 알고 N낫 아니까 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알파는 아까 뭐였었냐면은 요거였었잖아요. 계산할 수 있는 양이죠. 주변의 온도와 뭐 수증기량과 압력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질문? 질문? 이게 그러니까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 모델링의 아주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첫 번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정한다. 그 다음에 몇 개의 모먼트를 예측할 건지를 모델에서 정한다. 그래서 모델에서 예측되는 프로그노스틱 베리어블과 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그 파라미터 사이에 관계식을 정해서 관계식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면 얘를 가지고 마이크로피직스 과정을 이렇게 적분식으로 표현되는 적분의 결과물로 그 표현이 좋네요. 적분의 결과물로 표현되는 얘를 계산하자가 결론입니다. 네, 두일이 싱글보다 더블이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오나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싱글이 더블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야.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두일 학생의 질문이 더블이 싱글보다 정확도가 더 높으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굳이 안 정확한데 베리어블 하나 더 추가할 이유가 없잖아,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베리어블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은 얘 세 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하나 줄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이퀘이션 하나 들었으니까. 가정을 하나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만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참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싱글 모먼트든 더블 모먼트든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가정했는데 진짜 그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야? 분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소 뒷걸음질 걷듯이 싱글 모먼트 스킴이 더 정확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두리 학생의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더블이 정확할 거라고 믿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더블이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더블 모먼트를 씁니다.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자, 우리가 좀 아까 오늘은 컨덴세이션 과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아까 식을 쓰면은 이랬어요. 아까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뭐 밑에가 뭐였었더라? 람다의 n 플러스 2제곱이었었고 감마의 뭐였더라? 여기에 아닌데 뭐였었지? 뮤 플러스 1제곱이었나? 뮤 플러스 2였나? 예, 뮤 플러스 2였고 이랬었죠? 예, 이랬어요. 자, 이랬는데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실제로 마이크로피직스 모델이 이렇게 계산하냐 하면 또 아니에요. 예, 뭐 말이 계속 그래 그러죠. 분명히 이렇게 계산해 놓은다며 또 이렇게 안 하는 건 또 뭐야 뭐 이래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계산했어요. 그죠? 이론적인 식에 기반해서 열심히 계산한 거죠. 적분을 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온 사방팔방이 다 지뢰잖아요. 안 맞을 것 투성이들이 막 있죠. 예. 그죠? 뭐 일단 디스트리뷰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안 맞을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은 특히나 이렇게 잘 맞추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모델이 잘 맞아야 돼.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가정들을 거기다 훨씬 더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잘 맞도록 고쳐요. 그걸 우리가 유명한 말로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을 튜닝하는 작업을 거쳐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식을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얘를 실제로 안 써요. 모델에서 엄청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맞도록 막 고쳐요. 막 앞에다가 무슨 숫자도 곱하고 이렇게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다 치면은 숫자 곱하고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다면 숫자 뭐 1보다 작은 수로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빈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용으로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가정이 없이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식을 그냥 그대로 모델링을 해도 얼추 잘 맞아요. 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용으로 오히려 하기에는 빈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계산량이 많은 거 빼고는 그리고 우리는 고작 만들어봐야 1D 컬럼 모델을 만들 거니까 엔터 치면 답 나오는 정도쯤을 항상 하고 있죠. 쫙 하고 계산 끝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 마이크로피직 스킴이 여러모로 우리가 학습용으로 쓸 땐 좋습니다. 자, 벌크 마이크로피직 스킴에서 실제로 컨덴세이션 혹은 이베이포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모든 모델이 이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좀 이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Saturation Adjustment 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그대로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마이크로피직 스킴과 관련된 검색어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실제로는 그림, 사진에 이렇게 색 보정하는 용어로 실제로 나오거든요. 색이 세츄레이션 됐을 때 어느 이렇게 하는 휘도 밝기 이런 게 세츄레이션 됐을 때 그거 어떻게 조정하냐 그런 거 관련된 검색 문서가 하나로 나오고요. 실제로 마이크로피직스 스킴과 관련돼서는 저 밑에 혹은 두 번째 페이지 정도쯤 가야 뭐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다면은 Saturation Adjustment in Microphysics 이런 식으로 뒤에 마이크로피직스라는 단어를 붙여야 이제 관련된 단어가 검색이 될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자 실제로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클라우드 베이스는 예쁘게 그려봅시다. 자, 요 클라우드 안에서 슈퍼 세츄레이션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은 어느 정도쯤 되냐면 거의 항상 1% 이하예요. 그러니까 1%니까 0.01이죠? 0.01보다 거의 항상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상승하는데 공기가, 그죠? 그 여러분들 제가 한번 모델 만들어 놓고 나서 잘 되는지 해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랍 다 빼고 그냥 아디아바틱하게 상승만 시켜서 RH가 몇 %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해봤나요? 그런 거 아니 맞죠? 그런 거 해볼 겨를이 없었죠? 예, 모델이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테스트까지. 예, 실제로 근데 아디아바틱하게 드랍 다 없애버리고 아디아바틱하게 상승을 시키면은 RH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 뭐 140%, 150%, 뭐 200%,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요. 예, 근데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런 당연히 있는데 구름 밖에서는 당연히 RH가 100보다 작겠죠? 생각해보면은. 왜냐하면 그러면 증발이 일어날 테니까. 예. RH가 당연히 100보다 작습니다. 구름 밖에서는. 그래서 고민할 게 없고 RH가 가장 높은 곳은 어쨌든 인사이드 클라우드입니다. 구름 안에서만 오직 RH가 그러니까 100%보다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구름 안에서 실제로 관측해 보면은 1%를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1%를 넘을 때는 아마 우리가 가상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디벨로핑하고 있는, 디벨롭트 된 게 아니라 디벨로핑하고 있는 큐뮬러스 님버스, 막 미친듯이 발달하는 거 있죠. 막 15분 만에 여기 준비 땅 해가지고 한 10분 15분 만에 그 트루퍼 포즈까지 발달하는. 예, 그 위성 영상에서 보면은 왜 그런 레이더 영상이나 위성 영상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전 스텝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다음 사진 보니까 이렇게 있어. 예,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그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발달하는 클라우드들인데, 그런 발달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측을 하면은 아마 슈퍼 세츄레이션이 뭐 한 5에서 1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그런 데서 관측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디서 일단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나타나! 운 좋게 10분에서 15분이니까, 예, 운 좋게 바로 내 옆에서 발달을 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발달하면 이렇게 관측기를 들이밀어야 되고,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금방 알겠죠. 이게 실제로 관측하는 일이 몹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예, 10% 혹은 그 이상, 그 언저리,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측해서 얻은 적은 없어요. 아무튼, 어쨌든 구름도 RH가 이게 100보다 크니까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을 텐데 거의 세츄레이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슈퍼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세츄레이션도 물론 안 돼. 언세츄레이션 당연히 증발되겠지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승류가 있어서 RH를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은 있지만 RH가 100보다 커지면 금세 컨덴세이션이 돼가지고 RH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1로 근접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몇 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식으로 안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RH가 식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이거 ES분의 2로 정의되죠. ES는 온도의 함수고 얘는 사실 뭐 온도도 압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QV가 들어가요. 워터 베이퍼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것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온도에 따라서 ES가 이렇게 커지는 거,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여러분들 아마 학부 2학년 때 배우지 않았을까요? 클라페 이론, 이퀘이션, 아마 학부 2학년 때 물리기상학, 뭐 그런 데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포화 수증기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수증기압이고, 그러니까 실제 대기압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분압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실제 여러분들 덜튼의 분압 법칙 이런 거 어선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죠? 달튼, 달튼 뭐라고 배우나요? 요새는 발음을 달톤? 저 땐 돌턴이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뭐라고 배워요? 달튼? 돌튼? 아유 어려워. 아무튼 그래요. 달튼인지 돌튼인지 아무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압력은 압력을 차지하는 거는 그 양에 비례한다.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수증기가
여기 뭐 10g/kg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넘버로 표현할 수 있죠. 넘버로 표현해도 그냥 대충 10이라고 칩시다. 1000분의 10 그러면은 100분의 1이겠죠. 그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죠. 그럼 대충 10헥토파스칼은 수증기에서 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 그게 돌턴의 분압 법칙 이야기예요. 대충 수증기가 100분의 1이면 예, 현재 압력의 100분의 1도 수증기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라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얘 둘의 함수가 될 것 같죠. 그죠? 예, 예, 현재 압력이 얼마고 수증기 얼마인지. 자, 생각해보면은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덴세이션 되면은 주변에다가 열을 방출하죠. 왜 방출할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예, 베이퍼가 있는데 예, 드랍이 생기면 에너지가 이렇게 물방울의 관점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예,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죠. 예, 운동 에너지가 막 미친 듯이 있는 녀석인데 가스라서 예, 걔네들이 리퀴드로 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그럼 남는 에너지를 어디론가 방출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주변이 더워지는 겁니다. 예, 아주 간단한 마이크로 피직스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예, 얼음, 물, 기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예, 이렇게 내려오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주변이 더워져. 예, 거꾸로 얘가 이렇게 가면은 에너지를 얻어야 되네. 그럼 주변이 추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헷갈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말을 입에 붙이는 거예요. 컨덴세이셔널 히팅, 이베이포레이티브 쿨링. 예, 하고 그냥 요 단어 두 개를 그냥 입에 외워버리면 컨덴세이셔널 쿨링 어색하거든요. 예, 아 그럼 컨덴세이션은 히팅이야 이렇게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뭐 하면 됩니다. 어쨌든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 얘가 히팅이 되니까 얘 증가할 거고 분모가 증가할 거고, 컨덴세이션이 QV를 가지고 와서 이제 리퀴드가 되는 거죠. 예, 베이퍼가 줄어서 리퀴드가 되는 거니까 이게 감소하는 겁니다.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작아지니까 RH가 내려가겠죠. 컨덴세이션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덴세이션 과정은 RH가 1보다 큰 값이 있을 때 그걸 1로 줄여드는, 1에 가깝게 만드는 예, 그런 작동을 하는 물리 과정입니다. 반대로 이베포레이션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베포레이션이 일어나면 이베포레이션 쿨링, 그러니까 얘가 감소할 거고, 워터 베이퍼가 됐으니까, 리퀴드가 베이퍼로 됐으니까 얘가 양이 많아질 거고, 그럼 분모가 작아지는데 분자가 커지니까 RH가 증가하겠죠. 예, 이베포레이션일 때는 주변에 RH가 증가합니다. 몹시 빨리 증가해요. 몹시 빨리 감소하고. 예,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로 피직스, 예전의 모델들은 보통 타임 스텝이 꽤 컸죠. 그죠? 뭐 수십 초, 뭐 1분, 뭐 이 정도였습니다. 예,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이게 되게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되게 빨리 일어나서 어차피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벌크 마이크로 피직스 스킴은 각각의 개별 드랍이 얼마로 줄어들었는지 관심이 없죠. 그죠? 얘네들이 드랍이 얼마나 늘었는지 관심이 없잖아. 그죠? 생각해보면은 예, 전체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매스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만 관심이 있었죠. 혹은 넘버는 안 변하잖아. 그리고 컨덴세이션이나 이베포레이션에서는 넘버가 안 변하죠. 예, 그러니까 더블 모먼트 스킴이라고 해도 넘버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양은 어차피 늘어나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RH가 1, 예, 딱 세츄레이션 되는 과정까지 가겠죠. 중간 과정에 다 생략하고. 개별 드랍엔 관심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컨덴세이션 되는 양이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예, QV, 현재 QV에서 QVS.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saturation vapor amount입니다. 이게 딱 saturation 되었을 때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딱 saturation 된 vapor amount예요. 그거보다 더 남는 게 있으니까 지금 RH가 1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남는 만큼 그냥 다 컨덴세이션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델 M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현상학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요. 예, 타당하죠. 예, 왜냐하면 되게 빨리 예, RH가 1에 접근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관측해 보면은 RH가 1에서 거의 안 벗어나거든요. 이게 0.01이니까 2호도 아래 값이거든요. 예, 되게 빨리 접근하니까 이걸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saturation adjust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 상태가 saturation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saturation adjustment. 그래서 이런 스킴을 saturation adjustment 스킴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복잡한 뭐 이런 거 다 무슨 뭐 얘가 분포를 어떻게 따르고 그냥 할 거 없이, 예,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델타 QC가 되겠죠. 말하자면은, 예, 이게 아마 델타 QC가 될 겁니다. 예, QC가 얼마만큼 얻어지냐면은 고 세츄레이션 된 기준값을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익세스 베이퍼들이 그냥, 예, 세츄레이션 QC가 된다더라. 예, 그러면은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계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RH가 딱 1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우리가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스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베이직한 원리인데, 자, 요것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오늘 목표는 9시에 수업을 끝내는 건데 두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제발 9시에 끝내길.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계산을 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컨덴세이션을 히팅이 일어나면은 온도가 변하죠. 그죠? 아까 지금 RH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예, ES분의, 예, 2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가 아까, 그리고 요게 지금 QV의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자 양이 계산이 돼요.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만큼을 계산을 해서 걔가 QC가 됐어 라고 하면은 히팅이 생기죠. 그러면 얘가 변하죠. 그죠? 그러면은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왜? 아까 기준값에서 지금 현재 온도와 현재 온도 압력, 전적으로 모델링 센스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현재 QVS가 가령해서 1이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1.2였네? 그러면은 0.2만큼이 그러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되나요? 라고 하면은, 예,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온 걸 늦게 봤어요. 죄송해요. 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물리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라고 하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봤을 때 RH가 금방 빨리 1에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 다 없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가정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도 없죠. 예, 그런 가정들이 싹 다 제거가 되니까, 예, 오히려 그리고 물리적으로, 예, 그럴싸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가.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세츄레이션 베이퍼 양 어마운트가 1이라고 칩시다. 가령 뭐 1g per kg 단위 이렇게 칩시다. 근데 현재 워터 베이퍼의 양이 1.2g per kg이야. 그러면은 0.2만큼이 되겠죠. 그죠? 이게 QC가 생긴다는 소리죠. 이만큼으로 클라우드 워터로 응결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렇게 응결이 되고 나면 히팅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얘가 변하죠. 예, 실제로 QVS가 그때부터는 1이 아니죠.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갔을 거고, 뭐 한 1.05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익세스 베이퍼 양이 0.2가 아니라 0.15인 거죠, 사실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이게 딱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델에서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으면 아이터레이션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게 1인데 현재 상태에서 1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1.2네. 그러면 0.2만큼 응결을 시켜요. 예, 그 0.2를 응결시키면 근데 얘가 QVS가 1.0으로 변해. 예, 그러면은 실제로 0.1을 응결시켰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은 0.15만 응결시켰어야 되는 거네. 근데 0.15를 만약에 응결시켰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QVS가 1.05까지 안 가고, 예를 들면 뭐 1.02 정도쯤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를 응결시켜야 되는 거야? 0.18만 응결시켰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쭉쭉쭉 밟아가지고 이게 합이 맞아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이거를 우리가 모델에서 아이터레이션 메서드라고 해요. 예. 계속 같은 계산을 계속 반복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하게 만드는 거죠. 답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퍼스트 게스인 거죠. 0.2만큼 된다는 게. 근데 0.2만큼 퍼스트 게스 했다가는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실제로 이만큼 응결되면은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RH가 10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생각해보면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RH가 100보다 작아질 수는 없죠. 왜? 100%보다 작아지면 이베이포레이션이 일어날 테니까. 예, 컨덴세이션 그 자체에서 100보다 줄어들 수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0.15 이거 1.05가 되면 그러니까 0.2만큼 응결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0.2만큼 응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당 이만큼 응결시켰다간 QVS가 1.05로 증가하니까. 그럼 요 1.05를 두고 0.15만 응결시킨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보다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죠? 예,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18로 연결시켜보고, 맞춰보고 해가지고, 예,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예, 해가 수렴했어. 라고 하는 거죠. 요 값이 어딘가에 수렴하게 될 거고, 0.17 어딘가에 수렴한다고 칩시다. 예, 그럼 0.17 얼마고, 그럼 여기가 답이 됐을 때, 뭐 1.0 얼마쯤 되겠지, 뭐. 예, 그 값이 돼서 딱 아다리가 맞으면, 예, 아다리가 맞으면은, 예, 이게 딱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는, 맞게 계산한 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델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에요. 아이터레이션에 의해서 해를 구해야 한다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 싫어하냐면은 아이터레이션에 의해서 해가 언제나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마치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이게 진짜 해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점점 안 변하는 요 상황이 됐을 때 해가 얻은 거고, 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를 얻는 건데, 첫 번째 문제, 이게 얼마나 많이 가야 될까? 이거 엄청 많이 가야 수렴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려봤는데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 이러면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모델이 수렴하지 않고 그냥, 예, 항복되는 거죠. 예, 이상한 값을 내면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왜냐하면 그 루프가 어느 조건이 되면 빠져나와라 이렇게 되는데 그 조건을 영영 만족하지 못하게 되겠죠. 안 나오죠. 예, 그래서 별로 모델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터레이션에서 푸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예, 완화된 용어로 해서 끔찍하게 싫어해요. 예, 안 좋아합니다. 언제나 그걸 해를 준다는 보장이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들을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방법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참고 문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요걸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터레이션을 실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근사해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이 변하고 이쪽이 변하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근데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게 리니어하게 구해질 것 같지도 않고, 예, 당연히 넌리니어해고, 그러면 당연히 해를 손으로 못 구할 거고, 예, 그럼 당연히 이렇게 구하든가 아니면 근사해를 쓰든가 인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해에 적당히 만족하든지, 예,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터레이션을 하든지, 예,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문제가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은 과연 이게 맞을까 하는 겁니다.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라는 과정이 과연 진짜 맞을까? 예, 첫 번째는 계산하기가 어려워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렇지, 예, 실제로 답을 얻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라고 한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었고, 예, 두 번째 문제점은 진짜 이걸 써도 괜찮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을까요? 진짜로 RH가 모델 한 타임 스텝에 짠 하고 일로 갈까? 그 모델이 안 맞는 소리는 이게 안 가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바꿔 얘기하면은 모델의 한 타임 스텝이 지났는데 RH가 분명히 1보다 넘었어. 그래서 컨덴세이션 과정이 일어나. 근데 실제로 계산을 했는데 모델 한 타임 스텝 동안에는 RH가 1로 안 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언제 RH가 1로 안 갈까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지금 RH가 높을 때가, RH가 너무너무 QV가 너무너무 작을 때, 그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엄밀히 말하면 QV는 아니고 다른 양인데, 첫 번째, RH가 엄청 높아서, 한 타임스텝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RH가 높을까요, 그러면? 업드래프트가 무척 셀 때.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예, strong updraft. 예, 업드래프트가 엄청 세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까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 얘기했었죠. 구름 안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면은 예, 슈퍼 세츄레이션 순간적으로 뭐 10%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10%가 진짜 한 스텝 만에 짠 해가지고 이퀄리브리엄으로 갈 것인가? 예, 이걸 그렇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우일 때 문제가 돼요. 두 번째,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한재 학생이 왕에서 앞에 주어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NC가 되게 작을 때. 클라우드 드랍의 넘버 컨센트레이션이 되게 작아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얘를 RH를 낮추려면 결국 컨덴세이션에 의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컨덴세이션을 하려면 결국 물방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물방울이 되게 적어. 예, 물방울이 실제로 적으면, 예, RH 되는, 컨덴세이션 되는 양 자체가 적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은 한 번에 확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요건 이제 피지컬한 상황인 거고, 모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 더, 예, small delta t. 예, 얘는 이제 모델링적인 센스고, 얘는 피지컬한 상황입니다. 요 정도가 되면, 예, saturation adjustment 어썸션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saturation adjustment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사실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했던 거예요. 이거가 대표적인 안 맞는 경우가 서 언제면은, RH가 100%보다 커졌는데, 그게 실제로는 100으로 안 돼야 되는데 100까지 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100점 얼마가 돼야 되는 건데 한 타임 스텝에서는 그걸 그냥 100으로 강제로 확 맞춰 놓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QC 델타 QC라고 합시다. 델타 QC인데 우리가 벌크에서 계산한 거랑 한쪽에는 델타 QC인데 빈에서 계산한 거랑. 그리고 참고로 빈 마이크로피직스 모델에서는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스킴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빈 모델은. 왜 그러냐면은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스킴은 그냥 토탈 QC 어마운트만을 알려줄 뿐이죠. 그죠? 이게 어딘가로 다 분배가 돼야 되는데 빈 모델에서는 예, 어떻게 분배되는지 정보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빈 마이크로피직스 모델에서 세츄레이션 스킴은 물론 막 해가지고 또 쓰는 모델들이 있긴 해요. 근데 굳이 왜? 예, 정확하게 하자고 빈 모델이라 빈 모델식이나 가져왔으면서 예, 굳이 왜 그걸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스킴을 쓴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지혜 학생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더 빠른 거는 맞다.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questionable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빈 마이크로스킴 해보면은 요게 우리가 원투원 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요게 우리가 1대1 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은 요 정도쯤에 분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버에스티메이션이에요. 얘가 in general. 오버에스티메이션 맞죠 이게? 예, 네, 오버에스티메이션입니다. 벌크에서 계산한 QC 양이 예, 1대1 돼야 되는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양보다. 물론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막 고칩니다. 예, 이러저러하게 막 고쳐서 물론 얘를 이렇게 가깝게 붙여놓는 방법들도 많아요. 예, 그렇긴 한데 물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왜 굳이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가정을 붙들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에서도 엄청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 이게 더 그지 같은 가정이고 이게 더 좋은 가정이냐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예, 둘 다 어차피 가정이 마찬가지고 아까 했지만 벌크 마이크로스콤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은 잘 맞추자. 뭐가 됐든지 간에 잘 맞추자가 관건인 모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이 둘 중에 어쨌든 더 잘 맞는 거 그리고 조금 더 튜닝하기 쉬운 것
것을 갖다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aturation Adjustment 스킴을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를 좀 더 이렇게 여기에 가깝게 붙이는 여러 아이디어들은 있습니다.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어쨌든 간에 Saturation Adjustment 스킴은 기본적으로 컨덴세이션을 혹은 이베포레이션을 오버에스티메이션 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델을 그려보면은 타임에 따라서 슈퍼 세츄레이션을 그려보면은 가령 해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이디얼하게 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고 짜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쓰는 모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Saturation Adjustment 스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벌크 모델에서는 제법 많이 쓰입니다. 요런 이렇게 요런 픽스를 통해서 제법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베포레이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베포레이션도 아까랑 똑같은, 기본적으로 베이지컬이 똑같은 식을 풀고요. 왜냐하면 대신 이제 슈퍼 세츄레이션이 그때는 저기죠, 1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슈퍼 세츄레이션이니까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풀 거고, 그때 대신 좀 슈퍼 세츄레이션 대신 벌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좀 더 고려될 게 뭐냐면은 컴플리트 이베포레이션 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증발돼 버린. 그래서 NC가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벌크 마이크로스코피 스킴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죠? 아니, 투 모먼트 벌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투 모먼트에서. 왜냐면은 싱글 모먼트에서는 어차피 QC만 예측하니까 넘버가 뭐 다 줄어들었건 아니건 우리가 알게 뭐야가 되는 건데, 우리가 더블 모먼트 스킴에서는 넘버가 실제로 이베포레이션에서 줄어들기도 하죠. 완벽하게 증발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따시만한 드랍이 줄어드는 건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뿅 없어져 버리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넘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계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적분식이 베이지컬리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뭐 이렇게 근사시킨 다음에 또 이제 그 관측이나 그런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튜닝을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식을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더블 모먼트 스킴에서 컴플리트 이베포레이션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식 자체는 좀 복잡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크 스킴은 식을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모델들이 있어요. 유명한 논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2000년에 나온 논문, 코하드 엠핀티, 2005년 자이프레텐베행, 대충 그런 2000년대쯤에 나오는 모델들이, 그러니까 2000년 주변에서쯤에 나온 모델들이 우리가 최근 쓰고 있는 마이크로스코피 스킴인 경우가 많거든요. 2000에서 2010년도 사이쯤에 주로 나온 논문들이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모델들인데, 그래서 그 논문들 이렇게 혹은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페이퍼를, 그러니까 저는 알겠지만 학생들이 처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짠하고 계산했더니 오, 이게 뭐가 된대. 그리고서는 논문 모델 코드를 들어보면은 뭐 복잡다단한 무슨 계산, 마지막에 이해가 안 되는 계산식 한 줄이 돼 있고, 이게 컨덴세이션 양 혹은 이베포레이션 되는 양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코딩하기는 더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 벌크 스킴이 기본적으로 컨덴세이션과 이베포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얻을 최근에는 그래서 벌크 스킴 중에서도 요식을 쓰는 모델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점점 생겨나고는 있어요. 대신 이때는 GCM이나 이런 데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GCM은 아까 했지만 타임스탬이 한 15분 정도쯤 됩니다. 오더가 15초 아니에요? 15분 정도쯤 돼요. 근데 그 마이크로피지 스킴 우리가 여러분들 개발해서 지금 한 1초 정도쯤이죠. 타임스탬이 900배 차이 나네?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풀 때조차도 얘를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에 기반한 리미트를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컨덴세이션이 돼야 되는데 익세시브 어마운트 이상으로는 컨덴세이션 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다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DM을 얻을 거 아니야. 그런데 델타 t가 엄청 커지면 1초일 때하고 900초일 때하고 모두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세시브한 양 이상으로는 더 이상 컨덴세이션 되지 말 것 하고 리미트를 걸은다든지, 이베포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와장창 다
이베포레이션 돼버리면은 RH 그냥 거기 있는 드랍이 다 이베포레이션 돼버리면은 RH가 1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쿨링되고 숫자 양이 많아지면은 예,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베포레이션 돼가지고 RH가 증가하겠지만 1 이상으로 오버슈팅 되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되도록 리미트를 걸어놓는 작업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벌크 스킴이더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기본적으로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를 안 쓰는 스킴 자체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예, 그렇지만 요거 퓨얼리 요걸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요걸로 계산하되 그런 리미트를 거는지 그 정도쯤에 이제 최근에 모델 이제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 건데, 요 이야기는 사실 빈 모델, 아니 벌크 모델일 뿐 아니라 빈 모델에서도 걸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뭐냐면은 타임스텝이 길어도 되고 안 길어도 되는 건데, 요 알파를 계산할 때 아까 뭐였냐면은 아까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4파이 S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알파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여기 4파이 원래 4파이 R였는데 R 여기다 적분한 거고 이렇게 됐었죠? 자, 문제는 요 슈퍼 세츄레이션이에요. 다른 거는 FD나 FK는 물론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면 예, 물론 얘네들도 변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변하진 않습니다. 대충 뭐 예, 10만이 한 10만 100쯤 되고 뭐 요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상수 써도 웬만하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슈퍼 세츄레이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RH가 업드래프트에서 조금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5%라고 칩시다. RH 뭐 되게 센 업드래프트래요. 그래서 RH가 슈퍼 세츄레이션이 5%로 올라갔어. 0.05가 됐는데 그게 이 계산에 의해서 어쨌든 피지컬리 0으로 근접하는 값이 되겠죠. 그죠? 예, 요 값이 요 계산을 통해서 0.05쯤 됐다 칩시다. 뭐 여기 1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도 그냥 1이라고 칩시다. 이게 0으로 거의 근접해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DM이 0.01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가는 DM이 실제로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왜냐하면 슈퍼 세츄레이션 자체는 0에 계속 한없이 근접할 거기 때문에 타임 스텝을 더 잘 쪼개고 나면은 예, 실제로는 처음에는 0.01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다음에서는 거의 0에 근접한 값으로 컨덴세이션을 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스텝 그 한 타임 스텝 안에서는 실제로는 변하지 않아야 이상적인 값들이죠. 전부 다. 그죠? 원래 변하지 않아야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문제는 슈퍼 세츄레이션인 거예요. 얘는 모델 한 타임 스텝 안에서 되게 빠르게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은 타임에 대해서 슈퍼 세츄레이션 처음에 어떤 값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델타 T예요. 모델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거의 0에 근접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 타임 스텝 여기다 곱하기 델타 T 할 거니까 S 곱하기 델타 T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이만큼이 컨덴세이션 양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잘 쪼개가지고 해보면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는 거겠죠. 말하자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한 타임 스텝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게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한 타임 스텝 안에서 슈퍼 세츄레이션이 이렇게 빨리 변해버리면은 예, 실제로는 엄청난 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요식이 만사형통식이 아닌 겁니다. 예,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럼 벌크 모델은 그렇다 쳐. 벌크 모델은 뭐 세츄레이션 어저스먼트 스킴을 기본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다 쳐. 빈 모델은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빈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걸 푸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빈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겠죠. 빈 모델에서 우리가 한 타임 스텝을 계산했는데 예를 들면 RH가 거의 0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뭔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럼 매스 자체가 예.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게 또 온갖 리미터를 걸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죠. 모델 안에다가 인위적인 리미터를 걸면 걸수록 모델 값이 이상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델의 안에 들어가는 리미터는 순전히 모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뭐 QV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자꾸 넣거든요. 그러면은 모델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계속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DM의 양이 실제 돼야 되는 것보다 되게 많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괜찮은 모델들은 최근에 하는 괜찮은 모델들은 요 S 델타 T를 그냥 S가 요 상수겠거니 이렇게 쓰지 않고 요 적분을 근사할 수 있도록 요 양을 타임 스텝 안에서 예를 들면 한 타임 스텝이 지났는데 예를 들면은 뭐 0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뭐 적당히 한 요 정도로 줄어든다 칩시다. 적당히 요 정도로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얘를 근사시킬 수 있는 무언가 계산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슈퍼세츄레이션이라는 게 모델 한 타임 스텝 안에서 되게 빨리 변하는 값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컨덴세이션이 이렇게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코딩해 보면은 별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코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얘를 물리적으로 식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고려해줘야 될 게 되게 많은 피지컬리. 우리는 지금 뭐 벤틸레이션 이펙트 따위는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런 이야기는 1도 안 했고 순전히 되게 큰 이야기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피직스 스킴 하나 만드는 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실제로 보면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수업 시간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여기 앉은 사람들 100% 전부 다 이거를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연구실 들어올 학생들이나 할까 모를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단언컨대 100% 이걸 실제로 연구에다가 갖다 쓰면 갖다 썼지, 그냥 뭐 얘를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개발하거나 뭐 차이점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쓰고는 있죠. 뭔가 그런 경우 있어요. 또 그냥 최근도 아니고 되게 많은 경우에서 특히 역학방, 우리는 드라이 애트모스피어를 가정한다 라고 하고 안에 모델 안에 아예 수증기도 없어. 그냥 드라이해. 아주 수증기 따위는 아주 그냥 찬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주 자주 이루어지는 방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를까 어쨌든 모델을 돌리는데 어쨌든 마이크로 피직스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턴온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쓸 때 우리가 그냥 갖다 쓰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 라는 것 정도쯤은 우리가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했던 대로 9시 전에 끝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벌크 마이크로 피직스킴에서 실제로 컬리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봅시다. 다음에는 컬리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보면은 뭐 얼추 그래도 이야기는 되고, 우리가 빈 모델에서는 컨덴세이션 컬리전 했으니까 벌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고생 많았고요. 보강인데 우리 목요일날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